9월 28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말에 이어서 혼조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28%, 0.52% 내렸습니다. 유가와 금리 오름세로 에너지와 금융주가 오른 반면에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5개가 올랐는데 에너지 섹터가 3.4%, 금융이 1.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와 부동산, 유틸리티, 테크놀로지 섹터는 1%대 하락했습니다. WTI는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타이트한 공급과 수요 회복 기대가 작용하면서 배럴당 75.4달러로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거래일 연속 올라서 1.491%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1.5%를 넘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이 있었는데 전월 대비 1.8% 증가해서 전문가 예상치인 0.6%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1176.8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크레딧 전략,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등이 있고요. 네, 이어서 주식 전략입니다. 10월 투자 전략 월보 발표합니다. 김병현, 김재은,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네, 통상 10월 및 4분기에는 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연말 소비가 있고 다음에 이 재고를 떨군 다음에 재고 확충들을 고려해서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집권 첫해 4분기는 이 당선 당시의 공약이 다음에 예산에 포함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는 않았던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형다그룹 이슈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중국발 금융위기 공포 심리가 좀 완화되면 일정 수준의 상승도 예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은 좀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는 그동안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이었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효과가 좀 약화되지 않느냐라는 쪽에 초점이 더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정치권이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게 9월 말뿐만이 아니라 10월 중하순까지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증세안,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3.5조 달러의 이런 재정 정책들과 관련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이 상당히 큰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은 이런 예정된 연준의 테이퍼링과 약간은 위험자산의 비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중국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런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다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슈도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결론적으로 상승 시의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3,000에서 3,300 박스권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출이 나쁘진 않지만 증가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내수 모멘텀은 좀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치주가 좋은데 그중에서 서비스형 가치주 그리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나타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 보면은 어닝 모멘텀이 분명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라는 이 기저 효과도 마찬가지고 이 전망치의 변화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런 기업 경영진들이 자기 기업들 어닝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이런 상향 조정되는 비중들이 최근 들어 상당히 좀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이 순이익률 마진의 전망치들도 애널리스트의 마진의 전망치들도 최근에 상향 조정을 멈추고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소비재 업종, 미국의 소비재 업종의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자세하게는 생활용품이라든가 소매 같은 이런 B2C 기업들의 이런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 PPI 기준으로 2%를 상회하고 나면은 이 미국 기업들의 마진이 둔화되는 국면들이 어김없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3분기, 4분기가 미국 기업들 기준으로 전망치가 낮아지는 순이익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이제 기간에 이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익률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 증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는 B2B라고 할 수 있는 뭐 소재라든지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과거에 물가가 오를 때도 전망치들이 견조했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B2B 기업들이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다다음 주부터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역사적 최대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전망치 기준으로는 한 63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정확하게 발라낼 수는 없겠지만은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망치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보면은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이런 이제 수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실적이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3분기 실적 호조가 이런 지수의 모멘텀을 강하게 견인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견주한 실적이 이 지수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로 작용하는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환율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수출주 같은 경우를 발라서 보면은 이 마진이 어느 정도 올해가 7.9%, 내년이 7.8% 어느 정도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3분기 실적 호조는 지수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형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익 피크아웃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업종은 뒤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내에서 틈새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게 저희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수출주들의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들의 주가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조금 박스권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들, 의류, 유통, 엔터레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원자재가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들 뛰어오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 중에서 잘 골라 잡아서 관련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비철금속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연말이 그렇게 멀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 3,000명까지도 일간 신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위드 코로나 전환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져 있는 환경 그리고 대선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여튼 안 풀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제한적이고 뭐 해외까지 적극적으로 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국내 리오프닝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두 번째 소재에 대해서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뛰어오르는 배경을 보면은 사실 수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유동성 측면에서의 지원 사격, 그러니까 투기적 포지션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모습들은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그림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개별 이슈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개별 이슈가 언제 어떤 원자재가 영향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구조적인 상승 요인이 있는 분야를 보자. 그러면 그 탈탄소 전략에 따라서 향후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이는 뭐 비철금속 종류들 이런 쪽들이 좀 초점을 맞출 만한 주식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인데요. 배당에 대한 고민은 이렇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아서 배당을 하기 어려워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은. 반면에 오히려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과거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을 쭉 봤을 때 꾸준히 배당을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왔던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배당주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서는 8페이지의 관심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 지금 발표하신 내용 들어보면 이제 10월 달은 조금 그 과거와 달리 이렇게 시장이 과거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 회복에 관련돼서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내년으로 좀 이연된 그렇게 전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도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르는 거 보면 그 내년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혹은 내년을 좀 봤을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좀 기회가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박스권으로 진행을 하다가 연말 연초에는 오히려 금리의 상승 속도 때문에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미국채 10년 금리 기준으로 1.5%를 장중에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행 이런 실물 지표가 좋아지고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좋아지는 것들이 오히려 이연되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내구재 판매가 예상치보다는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상화 과정에 대한 역설이겠죠. 페드는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기존의 성장 동력이었던 유동성을 축소하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내년과 뭐 내후년까지 바라봤을 때 그러면 장기 성장 동력인 재정 정책이 지금은 좀 당장 처리되기보다는 시끄러울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권 파트에서는 연말 미국채 10년 금리가 올해 정고점을 넘어서 2%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심해질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좀 올라간 이후에 좀 안정세를 나타내면 또 내년 초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일단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영업일수로 어쨌든 뭐 순매수 기준으로 한 8일째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의 그 투자 수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뭐 자금 동향이 지금 좀 어떻게 좀 진행을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규모로 보면 그렇게 뭐 의미 있다라고 보기에는 쉽진 않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의 고점이 좀 피크아웃하는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의 고점도 좀 같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에 외국인 뭐 순매도 금액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외국인은 그동안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이런 모습들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 보통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10월 정도는 대부분의 투자 주체들이 어떤 내년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연말에 조금 먼저 클로징하는 이런 수요들도 좀 있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요건 회피 자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10월은 수급이 좀 3대 주체 모두 공백적인 공백기의 모습을 좀 보이고요.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개인 물량들은 조금 더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뭐 자금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이퍼링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 과정에서는 글로벌 자금들은 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좀 더 우호적으로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크레딧 전략인데요. 요즘 중국 헝다그룹 사태 국내 크레딧 시장 역량 발표하겠습니다. 최성종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국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국내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대부분 영역에서 확대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 지속과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약화 우려가 고조되었고요. 발행 확대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추석 연휴간 중국 헝다그룹의 신용 이벤트 발생 우려 역시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다만 헝다그룹 이슈가 국내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금리 위주로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대부분 이제 3년물 만기 3년물인 크레딧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크레딧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글로벌 크레딧 위클리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글로벌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월요일 하이힐드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가 이후 신용 스프레드는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위안화 채권이 아닌 달러화 채권 이자를 미지급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스프레드는 하이힐드 채권을 중심으로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신용 스프레드 변동이 전체적으로 좀 낮은 모습이었지만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크레딧물 수익률이 확대되었고, 이는 이제 투자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저점 수준인 스프레드 수준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국채금리 상승은 크레딧물 수익률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헝다그룹 이제 이자 지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3일 이후에도 29일 그리고 10월 11일 계속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자 지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 관련 우려가 이어지면서 중국 크레딧물에 대한 경계감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흥국 이외에 글로벌 크레딧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관련 뉴스가 이제 보도될 때마다 하이힐드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은 조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합니다. 먼저 화장품 산업입니다. 조미진 연구원. 예, 당초 기대와 달리 강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화장품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최근 맞물리면서 화장품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호적인 외부 환경에 보다 많이 노출되고 영향을 받는 것은 브랜드 업체 쪽이고, 실적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ODM 업체들 중심의 투자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레포트는 이런 ODM 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작년 코로나로 인한 이동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역성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채널로의 활로 개척 그리고 소비 심리 회복으로 2021년에는 시장의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먼저 외부 활동이 재개되었던 중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초반 소비 반등이 세게 나타날 때는 대부분의 업체들의 판매가 반등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소비 증가는 크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경쟁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층 빨라진 트렌드 변화 속에서 ODM 업체들의 주문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글로벌 ODM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규모는 14%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유의미한 신규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이들이 유리한 시장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글로벌 1위와 3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 생수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기업입니다. 글로벌 탑 클래스의 다른 ODM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제품 개발 능력이나 생산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시장이 요구하는 속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년 전 ODM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이 꺾이면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안정적 성장 흐름이 재개되고 있고 수익성 레벨도 이전보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 시장 내에서도 이 ODM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업종 탑픽 의견 유지하겠고요. 코스맥스 보시면 항상 1등 브랜드와 협업을 계속해 왔고 또 수익성 또한 레벨업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도 시장 기대치를 또 한번 상회하는 호실적 기대됩니다.
한국콜마는 이제 그동안 코스맥스 대비 고객사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고 그동안 제약 부분 매각이나 HK는 상장에만 좀 우리가 집중했었는데 이제 화장품 본업의 회복에 좀 더 집중할 때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점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상장한 색조 전문 ODM 기업입니다. 중국 법인 증설 과정에서 고장비 부담이 좀 증가했고 상장 관련 부대 비용 때문에 일회성 비용 발생하면서 2분기 실적 쇼크 보였습니다. 또 전환사채 행사 때문에 상장 후 악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색조 100%이다 보니 코로나 영향 받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상해법인의 로컬 고객사 확충과 백신 접종률이 높은 북미와 유럽의 두 자릿수 고성장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2분기를 바닥으로 분기별 실적 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얘기하신 것처럼 브랜드 업체들의 사장은 뭐 경쟁 강도가 심화되든 이익 전망치가 좀 하락하든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브랜드 업체들의 어떤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도 좀 고민할 타이밍인지 또 좀 그런 설명. 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면세와 중국 현지 실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2분기 실적 때부터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외부 환경까지 겹쳐서 주가는 과도하게 지금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반등 모멘텀은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투자 의견이나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추후에 레포트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그 OEM, ODM 업체들의 경쟁력이 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중국 쪽 그 자체 OEM, ODM 애들 지금 수준은 어떤지, 또 아니면 어떤 속도로 지금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2019년에 사실 ODM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한풀 꺾였던 이유가 말씀하셨던 중국 로컬 ODM 기업들의 빠른 성장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사실 아직까지 우리 ODM 업체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파나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이러한 우리 ODM 업체들은 아직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때는 그 ODM 중국 로컬 ODM의 그 경쟁력 강화보다는 그 우리 ODM이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의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꺾였던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속도나 그리고 생산 능력 그리고 기술 개발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개발 이러한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ODM은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양 연구원입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매수 의견 39,000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2,500억 내외로 봤는데요. 1분기에 1,100억, 2분기에 1,300억 하면서 상반기에 이미 다 달성을 했고요. 하반기에 좀 수그러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으로 더 잘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각 사업부가 다 좋은데요. 물류가 일단 거의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3분기 나올 걸로 보이고요. 성수기입니다. 이제 3분기, 4분기 성수기이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3분기에 QOQ로 3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석탄 가격이 분기별로 30%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뉴캐슬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팜 가격도 강세이고요. 이런 것들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석탄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보면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중국에서 석탄 생산이나 발전 규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 석탄 가격이 실적에는 좀 후행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실적은 적어도 4분기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2021년, 22년 영업이익 전망 각각 25%, 23% 상향 조정을 했고요. 반면에 주가는 4월 2분기부터 좀 힘이 없는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4월 달에 석탄 산업에 대해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시각이고요.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연간 3,000억
원씩 4년간 신규 투자를 하겠다. 이를테면 니켈 광산 인수 같은 친환경 사업 관련된 것들, 웰리스 사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자사주가 지금 60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기로 했던 1,000억 원 중에 600억 원 안 사고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지금 실적이 올라가서 저평가가 상당히 보이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석탄이 이익 비중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석탄 이외에 또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면 또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이제 좋은 지적인데요. 이전에 2012년, 13년은 석탄이 뭐 주도를 했지만 이미 실적 기여가 없었던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는 영업 손실이 160억이었고요. 올해 이게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1,3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여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51% 들고 있는 LX 판토스로부터 들어오는 연결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었죠.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만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판토스에서 나올 걸로 보이고요. 연간으로는 3,700억 정도, 전체 5,300억 중에서 3,700억 정도는 판토스에서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백화점 발표합니다. 주영훈 연구원. 네, 현대백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돼서 현대백화점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7, 8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점포인 무역센터점에 이제 직원 확진이 이제 생기면서 한 열흘 정도 문을 닫았던 여파로 인해서 이제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모두 좀 매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좀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좀 부정적 영향이 제거가 되자마자 빠르게 좀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이 모든 사업 부분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좀 의미 있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7, 8월 말씀드렸다시피 한 로우 싱글 정도 수준의 이제 기존 점 신장률로 좀 저조했는데요. 지금 9월 달에는 한 10% 중반 정도 수준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일매출액이라는 개념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 9월 달에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90억 원대를 이제 갱신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4분기 중 모든 신사업 부분의 월 BEP 도달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그리고 7, 8월 매출 부진에 따라서 이제 주가 역시도 다소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제 조금 현실화가 되면 이제 주가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는 이제 겨울 의류가 판매되는 성수기 시즌으로 좀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좀 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